제10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우리 경제에 관련한 비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을 발표했는데 당초 마이너스 0.3%로 알려졌던 직전 분기 대비 올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0.1%포인트 추가적으로 하향해서 마이너스 0.4%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투자와 수출, 소득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9.1%, 수출은 3.2% 감소했습니다. 올 1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은 직전 분기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2022년 명목 국내 총생산은 2,126조 5천억 원으로 예측이 되고 국가 채무는 명목 GDP의 41.8%인 888조 7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022년에는 명목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5%에 이를 것이라고 발언하는 것을 고려하면 2022년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직결되는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더 우려가 되는 것은 국가 재정 건전성의 악화와 더불어 한국 경제의 대내외적 균형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상수지의 경우 정부도 이미 올 4월 적자 가능성을 인정했는데 무역수지가 1년 전에 비해 64% 급감한 점을 고려하면 5월에도 경상수지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대내적 균형을 나타내는 관리재정 수지는 이미 3월까지 적자를 기록했고 4월 적자도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투자, 수출, 소득의 감소, 그리고 재정 건전성과 대내외적 균형의 악화 등 한국 경제의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를 서둘러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 명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지금은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아무리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이미 닥쳐버린 위기 상황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경제주의로 경제정책과 철학을 바꾸어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선언을 해주십시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주휴수당 폐지를 실행해서 시장을 안심시켜 주십시오. 정부가 확실하게 기업을 돕는다는 사인을 주지 않으면 투자는 안 되고 고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늦을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 오늘 당대표께서 경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이어서 저도 경제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치가 많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GDP 경제 성장률은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도 4분기 이후에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또한 저축률도 전기 대비 0.9%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12년 이후에 6년 4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 통계 수치와 함께 2018년도 기업 경영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전체 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1년 전보다 5.7%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대기업 매출액은 2017년 9.5%에서 작년 4.3%로 절반 이상 낮아졌고 중소기업은 11.3%에서 3.9%로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조업 매출액은 9.8%에서 4.5%로 비제조업은 9.9%에서 3.8%로 모든 업종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헉헉대는 기업 비율이 32.3%로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2013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영업 적자를 기록한 기업 비중도 2017년 19.6%에서 2018년 22.1%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대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경제난이 바로 이러한 수치로 확인된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전망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으면서 내수 경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잘 되고 있고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그렇게 잘 되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가 급하다고 다구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을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이고 결국 국민들만 극심한 경제난에 과도한 세 부담까지 죽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 저소득층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300만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시행 첫 해 만 18세부터 64세까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35만 명이고 2020년 소득 기준을 60% 이하로 확대해서 지원 규모를 6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먹고 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장사에 손을 대시는 분들입니다. 장사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경제난에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으면 막대한 손실 부담에 당장의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은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고 바른미래당은 긍정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앞뒤 순서가 재정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소득주도 성장같이 별 도움도 못 되면서 국민의 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업부조는 말 그대로 자영업자를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는 바람에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직 촉진 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얼어붙은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실업부조를 쏟아붓는다고 과연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선 그 누구도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 한쪽에선 자영업 줄도산으로 실업자를 양산하고 한쪽에선 밑도 끝도 없이
구직 촉진 수당을 퍼붓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 기금의 비극을 재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업 부조 제도를 성공시키려면 원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을 일이 없도록 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책을 먼저 세워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한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즉각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가게 문을 닫은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력 없이 선심 쓰듯이 실업 부조를 도입하게 되면 경제는 망치고 세금으로 틀어막는 악순환만 반복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정운천 중재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를 합니다. 정운천 의원이 어제 석패율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묘안을 던졌습니다. 현재 국회 정상화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패스트트랙 3법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 문구를 작성할 것인가인데요. 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3법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고집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 3법에 대해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 때문에 지금 국회가 못 열리고 있는데요. 정운천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은 선거법에 대해서만 합의 처리한다를 명시하고, 나머지 입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대로 합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타협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문구를, 나머지 입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문구를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타협해서 처리하자는 겁니다. 의회주의는 바로 양보와 타협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그 정신이, 그리고 그 원칙이 합의 처리가 가장 큰 정신이고 가장 큰 원칙입니다. 실제로 선거법은 국회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헌법 개정 횟수보다도 선거법 개정 횟수가 더 적습니다. 헌법은 3분의 2면 통과가 되지만 선거법은 사실상 만장일치였을 때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개헌보다 어려운 것이 실제로 선거법 개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패스트트랙 3법 중에 선거법은 이 법안 그대로 올라가면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민평당도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차피 선거법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정운천 의원 중재안대로 선거법 합의 처리를 명시하고, 동시에 정운천 의원이 그 합의 처리의 하나의 한 가지 법안으로 이 석패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기존의 패스트트랙 올라간 선거법과 여기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이 정운천 의원의 석패율 선거제 선거법을 병합 심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이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를 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 남마 전국을 저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다시 한번 정운천 의원의 국회 정상화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당에서도 손학규 대표님과 오신환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우리 당에서도 정운천 의원의 중재안에 힘을 실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당이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는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이찬열 의원과 이혜원 의원 간의 약간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총 도중에 이찬열 의원이 밖으로 나가면서 주변인들에게 들리도록 양아치 X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삼선 의원, 그것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동료 여성 의원에게 이런 비교육적이고 막말 발언을 하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의원이 바른미래당 의원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여성 비하 발언입니다. X는 자취하고라도 양아치가 뭡니까? 하지 말라는 못된 짓하고 뭐 그런 사람 아닙니까? 동료 의원에게 막말하고 흡연피해법 발의해놓고는 검역구역인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다가 걸리는 거 이런 거 양아치 아닙니까? 이찬열 의원은 자신은 손학규 최측근이고 이찬열이 손학규다 이 정도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 대표와의 관계를 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든든한 백이 있으니 막말을 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까? 이찬열 의원은 유승민 의원과 일부 의원들을 향해서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는 말을 해서 윤리위에 제소됐지만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찬열은 괜찮고 하태경만 징계 절차로 가는 것이 옳으냐고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묻고 싶습니다. 양아치는 괜찮고 찌질이는 안 된다면 이거 옳습니까? 찌질이가 당권 정지 1년이면 양아치는 그 배 이상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찬열 의원이 본인이 즉 이찬열이 손학규다 라는 말을 할 때 손학규 대표님은 아무 반응, 아무 제재나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들으셨습니다. 그 말은 이 모든 상황이 손학규의 복심이라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만 합니다. 어제 이혜원 의원이 손학규 대표님께 이런 발언을 한 이찬열 의원을 엄하게 정리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지상욱 의원도 대표님이 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아시아 미래재단을 넘겨주려고까지 한 막연한 사이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끼는 사람일수록 엄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손학규 대표님은 이찬열 의원을 본인이 스스로 엄하게 해 주십시오.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당이 이런 모습 보이는 거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막말과 반목을 없애려면 지금의 국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빨리 정병국 정권혁신위를 가동시키기를 대표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대표님은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하루빨리 정권혁신위를 가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께서 며칠 전 대학 특강에서 손학규 체제가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하셨습니다. 손학규 체제가 어떤 정체성을 지향하기에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것입니까? 손학규 체제는 중도개혁이나 제3의 길을 지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세력보다도 우리 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향점 때문에 우리 당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보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비판을 하시는 유승민 전 대표야말로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계십니다. 유 전 대표께서는 건전하고 개혁적인 중도 보수가 우리 당의 정체성인 양 주장하셨는데 통합시의 통합선언문이나 창당시의 정강 정책을 읽어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통합선언문, 바른미래당의 정강정책 어디를 봐도 우리 당이 건전하고 개혁적인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합선언문을 보면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의 방점은 보수에 있지 않고 개혁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선언문에 한마디로 통합개혁신당을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수의 방점이 있었다면 통합개혁보수신당이라고 왜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통합선언문은 국민의당이 추구해온 제3의 길 노선과 바른정당이 추구해온 개혁보수 노선을 존중하고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가 힘을 합쳐 정치 혁신을 추구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통합선언문 발표 이후 바른미래당 창당 시 발표된 정강정책에서는 아예 진보, 중도, 보수라는 용어를 빼고 민생, 안보, 정의, 미래, 4대 강령을 천명했습니다. 손학규 체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선언문, 바른미래당 정강정책에 기초한 제3의 길 중도 개혁 노선을 충실히 가고 있습니다. 유 전 대표께서는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가 결합되면 개혁적인 중도 보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지나친 경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당원들은 합리적인 보수와 함께하는 중도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이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 전 대표께서 지향하는 건전하고 개혁적인 중도 보수는 우리 당 정체성의 일부분입니다. 유 전 대표께서는 일부분을 전체인 것으로 오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을 살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이 중도 개혁 보수인지 개혁 보수 중도인지 제3의 길 보수인지 개혁 제3의 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우리 당이 지난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당 지지율이 바닥인 이유는 한마디로 정체성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철수, 유승민, 손학규와 같은 출중한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데도 지지율이 그 모양입니까? 세 분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올바른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입니다. 지금은 유승민, 안철수, 손학규 세 분 그리고 당의 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추구하는 정체성을 내놓고 치열한 토론을 할 때입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가장 올바른 정체성을 정립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 그것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에 성공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해결하고 주요 경제 지표 악화에 따라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 경제 긴급 지원 차원에서 추경을 하려는 문제 의식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을 하고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전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고 정책 성과가 체감되지 않아서 문제라는 대통령과 여당의 현실 인식이 문제입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면 경제가 나빠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추경을 해야 한다면 대통령과 여당이 부디 인식을 바꿔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정책부터 재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에서 나랏빚을 내지 않고 여유자금 3.1조 원에 내에서 추경을 추진해야 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꼼꼼하게 진행하고 그동안 정말 긴급한 재난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 대책 예비비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4,338억 원을 집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추경이 안 돼서 재난 대응을 못한다 라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재난 대응 때처럼 급하게 쓰라고 있는 것이 바로 예비비입니다. 빚내서 추경으로 도로 건설하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세금 청구서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비겁한지를 보여줍니다. 한 예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1.3조 원의 7개 사업은 고용기금이 2017년 당기수지 적자 전환이 되었고 현재 고용보험기금이 법정 적립 개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 상태임에도 또한 21년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정부가 정말 비겁한 것입니다. 법정 배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거나 재정을 투입하거나 고용보험료를 더 걷는 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겁하게 이러한 책임을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일자리 복지를 하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 개혁도 해야 합니다. 비겁하게 전 정권이 모아놓은 기금을 써면서 생색낼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용기 있는 정책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중요한 과제인 공공개혁, 재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이사회가 총수 일가를 견제하지 못하고 금권 유착의 위험성을 보였던 대표적인 사례가 박상구 회장의 금호 아시아나 그룹입니다. 올해 3월 주총 시즌에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여당과 가까운 인사들을 사회이사로 선임하고자 하였고 정부 여당에 대한 로비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현직 최고위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사회이사이자 감사위원인 이형석 이사가 사회이사를 사퇴했습니다. 자금난을 겪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사퇴한 것입니다. 이 정부가 정말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있다면 여권 인사들이 상장기업의 사회이사로 정부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더 이상 정쟁을 중단하고 무조건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합의 처리냐, 합의 처리 노력이냐에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정상화를 해야 합니다. 선거법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된 것은 작년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의 합의를 한국당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합의 처리냐, 합의 처리 노력이냐라는 등으로 국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한국당의 이러한 논쟁은 무리한 요구이며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국회에 복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당에서 여론조사에 가장 우리 당 사람 중에 가장 대선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 분이 유승민 전 대표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도 우리 당의 아주 크고 소중한 자산인데요. 유승민 대표 대학 강연 내용은 봤는데, 지금 현재 저까지 포함한 이 손학규 대표 체제의 문제점 비판의 핵심은 당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당내 민주주의가 아주 심대히 훼손되고 있고 그 결과 최고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조차도 최고위원 다수가 원하는 안건 상정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 당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부분, 이것은 물론 우리 당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 사회 정당의 기본 정체성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개혁적 중도 보수라는 것은 우리 당이 창당할 때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가 합의해서 발표했던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가 힘을 합쳐서 만든 당이 우리 당이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적 중도 보수 이렇게 압축해서 쓰는 표현일 뿐이지 그것이 그 내용과 상이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몇 달 전 연찬회에서도 기존에는 개혁 보수만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당의 화합과 포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취지에서 중도까지도 적극적으로 포용하겠다는 의미에서 그 표현을 쓴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좀 창당 정신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일 뿐인 건데 이것을 다른 의미로 좀 곡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공부해서 아니 제가 이 책 왔으니까 좀 하시고 가시죠. 네, 제가 오늘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다가 제가 공교롭게도 문병호 최고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도 깜짝 놀라서 과연 유승민 대표가 했던 발언이 그러면 우리 창당 정신과 합당 선언문에 있는 내용과 배치되는 것인지를 제가 급히 인수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8일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바른정당 대표 유승민 이름으로 발표된 이 합당 선언문에서 5항에 보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을 시작해서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우리 정치의 혁신을 바라보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라는 문구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문은 단순히 이제 누가 이제 일필휘지로 쓴 것이 아니라 양당 간의 합당 과정에서 상당한 교감을 통해서 마련된 저희 당의 근간이 되는 문서인 만큼 특히 저희 당의 두 대선 주자이신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이름으로 본인들 이름을 걸고 발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합당 선언문의 의도 및 해석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이 자꾸 하나하나 수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굉장히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합당의 정신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지만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우리 정치의 혁신을 바라보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이준석 최고위원 말씀하신 게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가 만났으니까 당내에 지금 좀 중도 세력 또 중도라는 정체성과 개혁 보수 세력과 개혁 보수 정체성이 병존하고 있는 거지. 그걸 유승민 대표께서는 건전하고 개혁적인 중도 보수다 이렇게 보수로 귀결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승민 대표가 말씀하시는 게 그 창당 정신에 배치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부분을 전체인 양 오해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께서 그런 말씀 정확하게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손학규 대표를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가 지난 보궐선거 때 득표가 적어서가 아니고 당 정체성을 잘못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사실 또 그 논쟁은 대단히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논쟁이다. 보궐선거 득표를 가지고 손학규 대표 퇴진 얘기하지 마시고 당 정체성 가지고 저는 토론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 정체성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정체성이 세워지고 거기에 손학규 체제는 부합하는 것인가 이런 논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발언을 재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지적했던 부분은 보궐선거
결과는 퇴진의 사유가 아닙니다.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하나의 현상적인 측면이고, 저희가 애초에 지적한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또 만약에 지금의 노선이 재정립하신 노선이 맞다면은 한번 재심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뭐 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문병호 최고위원께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들어오신 이후에 있었던 논란, 최근에 있었던 약간 소모적인 논쟁과 다르게 애초에 보궐선거 이후에 있었던 논쟁은 당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당이 어떻게 혁신할까에 의해서 시작했던 논쟁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전제를 얘기했으면서 얘기하지 마. 이 문제는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자꾸 넘어가는 게. 그러면은 당 정체성을 가지고 대표 천재나 손 대표에 대해서는 대한한테 신임을 묻는다면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세요. 어떤 정체성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대표님 잘 보시고 두 분이 대논쟁을 하시죠. 따로 시간 잡아서. 그렇게 하시는 걸 대표님 정리하시죠. 참 기자 여러분들께 민망합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합니다.